21번 다음 서문이 들어있는 책으로 옳은 것은 자, 삼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는 우리 문인들의 문장 저술이 비록 육경에 견졌으자 이건 바로 이제 유학의 고전을 말하는 것이죠. 중국 문헌의 성세를 볼 수 있다고 하시며 여러 문인의 작품을 모아 한 질의 책을 만들어 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신들이 전하의 말씀을 받들어 삼국 시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부, 시문 등 약간의 글을 수집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 중에 정치에 도움이 되는 것을 취하여 문체에 따라 분류하고 130여 권으로 정리하여 이 책을 올립니다. 자, 여기서 이 전하는 바로 이제 조선 성종이 되겠고요. 바로 유명한 이제 서거정 등이 이제 편찬한 여기 보면 이제 문인의 작품을 모았다고 되어 있죠. 자, 중국과 이제 그 비교했을 때 우리의 어떤 우리가 또 중국에 어필할 수 있는 뭐 그러한 우리의 그 그런 문학 작품도 많이 있다. 바로 서거정의 동문선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문화에 대한 어떤 주체적 자부심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경국대전은 역시 성종 때에 완성이 되어 반포되어진 법전이죠. 경국대전. 동국통감 이 역시 이제 성종 때 완성이 된 역시 이제 이 동문선과 마찬가지로 서거정 등이 편찬을 한 이것은 이제 그 고조선에서부터 고려 말에 이르는 그러한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사로 적은 것이 되겠습니다. 아깝게 보면 역시 조선 성종 때 성현 등이 정리한 이제 음악에 관한 그러한 책이 되겠죠. 국조 올해 역시 성종 때 완성이 되어진 이제 국가의 5가지 예에 관한 것을 이제 서술한 것이죠. 예. 국가의 5가지 이제 등등 모두 다 이제 성종 때 이러한 책들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내용과 가장 관련 깊은 민속놀이로 옳은 것은 정조재란 때 이순신이 삼도 수군 통제사로 재차 부임하여 정라 우수영 예치를 치고 왜군이 황해로 진출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었다. 이순신이 거느린 전선은 10여 척이 지나지 않았으나 왜군에서는 130이 예측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그 명랑대첩과 관련된 내용이죠. 당시 남하 일대에서는 남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모두 군사로 불러나갔거나 군수물자를 실어 나른 일에 동원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순신은 조선군의 많은 군사행처럼 보이기 위해서 부녀자들을 동원하여 이 민속놀이를 하게 하였다. 바로 유명한 강강술래죠. 예. 이게 원을 그어서 빙빙 돌면서 착시 효과를 일으키죠. 예. 정답은 강강술래 4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이제 시소처럼 위아래로 뛰는 바로 널뛰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그네 타기. 예. 다 뭐 부녀자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이것은 안동 노다리 밟기. 자, 이거는 이제 그 고려 태조가 이제 후백제랑 싸우는 안동 고창 전투에서 죄송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 공민왕이 이제 복주 홍건적 2차 홍건적이 침입 때 이제 그 안동까지 이제 피신을 하게 되었죠. 이때 개천을 건너야 되는데 부인 노국대장공주가 건널 수 있도록 이 부녀자들이 이렇게 인간 다리를 놓은 것이죠. 자, 5번은 이제 처형무에 해당이 되겠죠.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에 가상 일가표의 밑줄근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조선시대 왕의 뭐뭐뭐 일정 알성시라는 게 나왔습니다. 배알한다는 소리죠. 성균관 성현들 이제 그 조선의 과거 중에서 조선시대 과거 중에서 문과의 경우 이제 그 정규적 시험과 비정규적 시험이 있습니다. 정규적 시험은 식년시라고 해서 3년마다 치르는 것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식년시에 해당이 되겠고 비정규직으로 치르는 것에서는 뭐 국가의 경사가 났다 경시라든지 뭐 거듭해서 또 뭐 이것을 이제 축하하는 뭐 그런 증광시라든지 자 이런 경시나 증광시는 뭐 왕이 즉위했다든지 뭐 세자 책봉이라든지 뭐 무슨 원자를 낳았다든지 뭐 이런 것에 있어서
이제 나오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이제 알성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정규적인 시험인데, 국왕이 성균관에 가서 이제 성균관에 그 문묘가 있죠. 문묘에 이제 참배를 한 다음에 그 즉석에서 현장에서 치르는 시험입니다. 대단히 성균관 유생들에게는 특전인 것이죠. 경쟁적 없이 거기서 그리고 한 번에 끝내는 전시가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식년시고 세자 책봉 등 나라에 경사가 있을 때 경시 또는 증광시, 그 다음에 역과 통역, 의과, 의학, 율과, 법률 이런 거 기술직으로 취급을 했죠. 당시에 조선시대에는 이것은 이제 잡과라고 그러죠. 학덕이 높은 유생들을 추천을 받아 관리로 등용하였다. 이거는 이제 추천받아 하는 건 아니죠. 시험은 보기는 보는 것이죠. 예. 그 학덕이 높은 유생들을 추천받아 관리를 위한 것은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기묘사림, 조광조 등이 건의했던 혈량가라는 게 있었죠. 예, 그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다음 요구사항이 제기된 시기에 상황으로 오른 것은 자 뭐뭐뭐 농민의 요구사항. 자 세민은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세미니까 이거는 이제 전세에 대한 것이고 각종 군포 이거는 이제 그 군역에 대한 것이죠. 환곡 환곡도 나왔어요. 그럼 이거 뭐죠? 세 가지 세금 행정 전정 군정 환곡 바로 삼정이죠. 바로 이 삼정의 문란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 삼정의 문란은 조선 후기 이제 많이 이제 문란해지는데 특히 세도 정치기에 이것이 특히 심했습니다. 예. 1800에서 1863년인데 뭐 조선 후기라고 봐도 되고 넓게 아무튼 세도 정치기인데 요 시대의 상황을 이제 찾는 문제가 되는데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인꺽정 등 도족의 출몰이 빈번했다. 인꺽정이 있던 시기는 이제 조선 중기 명종 때죠. 예, 대략 1560 2, 3년 그때쯤이 되는데 해당이 안 되고요. 삼정의 문란에 한거하여 이제 이렇게 문란해지니까 농민들이 봉기하였다. 이거 해당이 되죠. 대표적인 게 뭐 홍경래난 순조 11년에 있었죠. 1811년. 또 철종 때 임술 농민 봉기. 이거는 이제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죠. 예. 그래서 철종 13년 때인 1862년에 있었죠. 그 다음에 사화가 여러 차례 일어나 피해를 입었다. 사화는 연산군 때 무호사 1498년으로 시작해서 명종 때 1545년 즉 16세기 이때 이제 많이 일어났죠. 조선 중기죠. 해당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기억되시니까 니은 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세도 정치기 백성들이 살기 힘드니까 이 왕조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예언 사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시 왕조의 운이다 하고 정시 왕조가 들어설 것이다.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비기 도참설이라고 그러죠. 예, 새로운 왕조의 출현을 열망하는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25번 다음 기사에 소개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얼굴만 탁 봐도 다산 정약용 선생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보면은 정약용은 성호학파, 성호이익학파. 자 이쪽의 학풍은 중농학파입니다. 토지제도의 개혁 이런 걸 주장하게 되겠죠. 그리고 정약용은 이제 정조사후 천주교 박효 바로 신유 사옥이 있죠. 1801년 순조 1년에 이때 강진에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했었죠.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정약용의 많은 저서 중에서 특히 좀 많이 유명한 게 이제 목민심서인데 지방행정의 개혁안 뭐 참고로 더하자면 또 이제 두 가지만 더해 본다면 중앙정치제도의 개혁 경세유표가 있죠. 그 다음에 형률에 관한 개혁 흠흠신서 등이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다방면의 책을 많이 저술을 했죠. 자, 자영농 육성을 위해서 한전론을 주장한 사람은 토지의 제한을 두자는 거죠. 한전론. 근데 자영농 육성을 해서 한전론을 주장한 사람은 자 박지원도 있고 성호 이익도 있는데 자영농 육성을 이제 중시한 사람은 성호 이익이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영업전이라는 토지의 하한선, 즉 토지를 자유롭게 사고 팔 수는 있지만 영업전은 그걸 금지하는 거죠.
왜냐하면 농민들이 최소한의 토지를 갖고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석 과한록을 지어 금속 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시서화에 능했던 추사 김정희가 됐고,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고정했습니다. 색경을 저술하여 농업기술의 발전에 이바지한, 즉 상업적 농업 이거 관련된 사람은 사문난적으로 몰려 죽기도 했던 박세당이 저술이고요. 축척 개념인 백리척을 사용하여 과학적 지도 제작에 공헌한 사람은 영조 때 활약했던 정상기라는 사람이 되겠고요. 동국지도라는 책이 유명하죠. 심리척이면 고산자 김정호 선생이 되겠고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소설이 등장한 시기의 그림에 해당하는 것은, 자, 정선군의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어쩌고저쩌고 쭉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양반이 돈이 없으니까 옥에 갇히게 돼서 빚을 져가지고, 그랬더니 이제 한 동네 부자가 평민인가봐요. 이때 이 사람 도와주고 내가 그 양반 심어 사는 게 어떨까? 뭐 요게 관련된 게 바로 유명한 연암 박지원이 저술한 양반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그림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진경산수와 정선이 유명하죠. 또 김홍도라든지 신윤복 뭐 이런 사람들이 그린 것으로 유명한 풍속화라든지, 또 이렇게 이름난 이제 전문적인 직업 화가가 아니라 이름 없는 사람들이 그린 이제 민화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생활상에 그런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요 세 가지를 찾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는데, 니은은 까치와 호랑이, 작호도 또는 호작도라고도 하는데, 이게 이제 바로 대표적인 민화가 되겠죠. 생활 속 소재. 그 다음에 디귿은 자리짜기, 김홍도의 유명한 풍속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고요. 자, 기역은 풀과 벌레가 나오죠. 이건 초충도라고 해서 율곡 2의 어머님인 이제 신사임당이 그린 그림이고, 16세기니까 조선 중기가 되겠죠. 리을은 강희안의 고사 관수도로서 안견의 목류도와 함께 15세기 조선 전기 때 대표적인 그러한 화가가 그림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밑줄근 기억의 반응이 일어나게 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강원도에는 대동법을 싫어하는 이가 없는데 충청전라도는 좋아하는 이와 싫어하는 이가 있습니다. 왜냐? 충청전라도는 평야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많은 땅을 가진 그런 토호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토호들은 이 대동법을 당연히 싫어하겠죠. 그러나 백성들은 대동법 시행을 좋아합니다. 왜냐? 대동법은 뭐의 개혁이냐? 원래 공납의 개혁이 되는 것인데, 자, 공납은 원래 가호별로 걷던 것입니다. 집집마다 걷기 때문에 재산이 있든 없든 다 부과 대상이 돼요. 자, 그런데 이 대동법은 가호별로 걷던 것을 토지 결수,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토지의 비례해서 내니까 지주들은, 토호들은 많이 내겠고, 토지가 없는 사람들은 아니면 적게 가지면 아예 안 내거나 덜 내게 되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공납의 부과 기준이 가호 단위에서 토지 결수로 바꿨기 때문이다. 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주에게 결작을 부겠다. 1결당 2두씩 이제 전세를 내는 것이고, 인류 상류층에게 감투 씌워지고 선무 공간이라는, 그리고 군포를 걷는 것인데, 자, 요 1번과 3번은 자, 군역의 개혁에 해당이 되는 균역법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자, 영조 때 마련된 이 균역법은 기존의 두 필에서 군포를 내던 거를 이제 한 필로 줄인 것이에요. 그러면 반이 줄어든 거죠. 국가 수입은. 이것을 보충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이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결작이라든지 선무공포라든지, 하나 더 하자면 선세를 정부에서 걷는 것이죠. 자, 그럼 나머지는 또 뭐냐? 양반의 군역 면제 특권이 사라졌다. 이건 흥선 대원군 때 실시가 됐던 호포제. 이거는 이제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시킨 것이고요.
전분 육등, 토지의 비육대에 따라서 6단계로 나눈 것이고, 연분 구등법, 풍흉에 따라서 또 9개로 이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세금을 부과한 게 바로 조선 전기 세종 때 마련되어진 공법이 됩니다. 자, 이에 따르면 일결당 20에서 4두까지 신축성 있게 내도록 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세 제도와 관련된 것이죠. 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8번 가에서 다 의병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는 양주 지역에서 13도 창의군 총대장을 지낸 사람은 이인영이 되겠습니다. 자, 이 13도 창의군은 정미의병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1907년에서 1908년 요 사이에 있었는데, 군대산하고 관련이 있죠. 고종의 강제퇴위와 정미의병은. 근데 이인영은 이제 13도 창의군 총대장인데, 이 13도 창의군이 전원 올 양반 유생 출신들이에요. 당시 이제 평민 출신 유병장이 을사의병 때 이제 나왔어요. 뭐 신돌석이라든지 홍범도 장군이라든지 이분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더 한심한 것은 부친상을 당해서 서울 진공작전을 앞두고 부친상을 당해가지고 불효는 불충이 당하면서 낙향을 했어요. 그래서 군사적인 허위가 이 작전을 추구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고종의 퇴위에 반발하여 의병을 일으켰다. 자, 이 정미의병은 바로 두 가지 원인이 있댔죠. 고종의 강제 퇴위,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군대 해산. 그래서 해산된 군인들이 와서 좀 또 조직적이 됐다 그러죠. 자, 이건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나를 보죠. 태백산 호랑이로 불리면서 경북 울진 평해 쪽에서 활약하던 사람은 신돌석 장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을사의병의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안타깝게도 정미의병 때는 배제가 됐어요. 홍범도와 함께. 이거는 이제 1905년에서 1906년 사이에 있었는데, 평민 출신이고 을사의병이니까 을사조약,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나라가 마당거나 마찬가지죠. 예, 맞는 내용이고요. 다는 쓰시마 섬에 끌려 가서 순국했다. 전북 태인에서 일으킨 사람, 바로 유명한 위정척사의 아이콘 최익현 선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을사의병의 이제 대표적인 사람인데, 관군과 맞닥뜨리자 의병을 일으킨 건 좋은데 국왕이 보낸 군대는 싸울 수 없다고 해서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여기 쓰시마섬 여기로 갔는데 단식을 하다가 결국 순국을 했습니다. 자, 최익현은 고종의 친정을 요구하며 흥선대원군 하야를 이끌어낸 것으로 또 유명하죠. 예,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가나 일제 남한 대토벌 작전을 해 만주로 이동하였다. 자, 가나가 이인영과 신돌석인데, 신돌석은, 자, 일단 남한 대토벌 작전이 언제 있었느냐? 1909년에 있었어요. 근데 신돌석 장군은, 이제, 1908년에 부하의 밀고로 인해서, 결국, 죽었습니다. 만주로 가보질 못했죠.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최익현 선생도 역시, 1906년에, 쓰시마 섬에 가서 이제 순국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기상 맞지가 않죠. 남한 대토벌 작전, 예, 주로 이제 그 한반도 남부 쪽을 이제 대규모로 이제 의병을 토벌하는 것인데, 이때 전에 다 이미 다 죽은 사람들이고 만주로 당연히 또 이동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가하고 다는 이제 이인영과 최익현은 위정척사, 예, 그런 한계가 있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뭐 불효는 불충이다. 임금이 보낸 군대와 싸울 수 없다. 투항한다. 이런 황당한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다음 내용이 들어있는 역사서가 저술된 시기를 연필해서 그런 것은, 자, 고구려 옛장수 대조영 태백산 남쪽성에 근거하니 어쩌고 저쩌고, 대조영이 그 발해를 세웠죠. 그러면 이게 이 책은 잘 모르더라도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발해에 관한 역사 책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뭐죠? 유독공의 발해고죠. 그러면 유독공이 어느 시점의 사람이냐?
자, 정조 때 규장각이라는 게 있었죠. 여기에 이제 서울 출신 검서관 세 사람이 유명한데, 바로 북하기로 유명한 박제가, 청장군 전서로 유명한 이덕무, 그 다음에 발해고로 유명한 유독공, 그 다음에 서이수, 요 네 사람이 있어요. 따라서 잘 몰라도 정조 때를 찾으면 돼요. 정조가 재위한 시기는 1776년에서 1800년 사이에요. 유독공의 발해고는 1784년에 나왔죠. 정조 8년에. 따라서 정답은 여기 마가 되겠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상황이 나타났던 시기에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밭에 심는 것은 국어뿐만 아니라 모시, 오이, 외주, 도라이로 등산이면 조금만 마셔도 얻는 이익이 헤아릴 수 없다. 이익을 추구하는 농업을 우리는 상업적 농업이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담배라는 게 나와요. 담배라는 거는 조선 후기에 전래된 거예요. 임진왜란 이후에. 자, 그렇다면 이것은 조선 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요 출전은 경세유표라는 책, 정약용이 이제 조선 후기에 이제 정조 때 실학자이죠. 자, 이제 잘 모르더라도 뭐 출전이 뭔 것까지 뭐 알 필요까지는 없고요. 아무튼 이 상업적 농업 조선 후기입니다. 자, 조선 후기에는 모든 산업이 다 발달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벼와 보리의 이모작이 확산이 되었다. 예. 농업 생산력이 확대가 돼서 이 벼보리 이모작까지 되게 되고 확산이 됐고요. 광업빛에서는 전문적으로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 전문 경영인 덕대, 그리고 혈주, 이건 이제 투자가 물주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것도 이제 조선 후기 산업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인 무역 개시, 비공식적 무역 후시, 국경지대에서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하나 또 있어요. 자, 선대제 수공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상인하고 이제 수공업자가 있다면 상인들이 좀 돈이 좀 있어요. 자본이 있으니까 상인이 물주가 되고 수공업자가 원료와 자본을 받아가지고 물품을 생산해서 납부하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분업 형식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 이런 것을 우리는 자본주의의 맹아, 싹이라고 하는데 조선 후기에 이런 게 보입니다. 자, 정답은 4번인데, 농업 생산이 향상으로 지방의 장시가 처음 나타나는 것은 15세기만, 그러니까 조선 전기가 되죠. 대략 한 성종 때 보면은 전라도 지역에서 장문이라는 형태로 장시가 났다는 기록이 있고, 조선에서는 이제 그 중농 억상이라서 상업을 중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억압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우려의 눈길을 보냈다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가면은 전국 장시가 1000개가 넘을 정도로 크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